네, 건강 매거진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추웠던 겨울이 이제 끝나고 봄이 시작이 되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야외 활동 시작하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야외 활동은 이 겨울에 움츠러들었던 우리 관절과 근육, 인대 등에 무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좀 조심해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오늘 건강 매거진 2부에서는요. 봄철이면 또 유독 늘어나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척추 질환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우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옷차림이 좀 얇아지면서 이제 겨우내 좀 소홀했던 체중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분들이 많아지셨고요. 네. 운동 또 갑자기 좀 시작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몸무게가 늘면 척추 건강에도 조금 무리가 갈 수 있다고요. 당연히 그렇죠. 네. 예, 척추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몸에서 이 몸을 지탱하는 기둥 같은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체중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척추 질환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체중과 또 적절한 근육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렇게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야지 좋고요. 또 오늘 이제 방송 시작할 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봄철에 이제 나들이 시작하고 또 이제 연초가 되면 다들 또 목표 하나씩 세우잖아요. 맞아요. 올해는 좀 살을 빼야 되겠다. 저도 네. 좀 살 좀 빼려고 하는데 빼시게요? 살이 안 빠져가지고 아이고, 네, 예. 운동 부족이라. 원장님도 아무- 그런 고민이 있으시네요. 네, 그럼요. 저희 뭐 집에서도 하도 살 빼라고 난리여가지고. 네. 근데 이제 살 빼려고 하면 운동은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운동을 하려면 허리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허리가 나쁜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허리가 아프니까 운동을 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이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최근에는 이제 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의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의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사실은 허리에 부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허리 통증 호소하게 되고 또 사실은 특별한 일도 없이 그냥 허리가 아픈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무거운 냉장고 있잖아요. 그런 거 옮길 때보다 가벼운 종이 쪼가리 하나 떨어진 거 그거 주울 때 더 많이 삐끗합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갑작스러울 때 허리를 삐끗하고요. 특별한 외상 없이도 허리를 삐끗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동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 공부랑 좀 비슷해서 이게 이제 아프면 운동을 쉬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치기 전에 막 벼락치기 공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평소에 해야 돼요. 항상.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을 때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플 때는 충분히 쉬고 또 통증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전문의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내가 뭘 점검을 해봐야 되는지를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비만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허리가 아플 수 있고 척추 질환에 앓을 수가 있다라는 설명 들어봤고요. 그럼 허리 통증 유발한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미리 안다면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허리 통증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환자들 그리고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려운 의학 얘기를 하면 잘 모르고요. 그죠? 네. 네, 대표적인 질환들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디스크라는 거. 그죠? 네. 그리고 또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거. 이거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뭐 박서진 아나운서는 거의 의사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 어설프게 하는 게 더 유용합니다. 네. 거의 제가 보기엔 면허 드려도 됩니다. 그 정도로 확실히 잘 아실 텐데 아무래도 누구나가 다 한 번쯤은 들어봤고 가장 유명한 이 네. 두 가지 질환이 어떠한 것 때문에 생기는지를 알면 예방을 할 수 있겠죠. 네. 제일 첫 번째는 생활 습관이 가장 큽니다. 습관. 예, 아무래도 이제 자세라든지요.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항상 생활을 할 때 어떠한 형태로 휴식을 취하든지 뭐 소파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의자도 있지만 바른 자세로 앉아 있고 또 바르게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또 두 번째는 생각보다 운동하고도 관련성이 많이 있어요. 어. 걸으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많이 걸으면 아무래도 다리 기능도 좋아지고 하는데 제가 가끔씩 그것 때문에 저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면 걷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그러거든요. 걸으면 허리가 다 나을 거면 조선시대 사람들 허리 안 아파요.
진짜로. 길 매일 걸어 다녔잖아요. 맞아요. 그죠? 차도 없고. 하지만 예. 우리가 예전에 그 문헌들을 보면 그 당시에 허리병이 훨씬 심합니다. 네.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또 적절하게 걸어야 되고 네. 운동을 할 때도 적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번 걷기 운동도 좋지만 때로는 자전거, 특히 근육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우리가 좀 어르신들은 생소한 스쿼트라든지 런지 같은 하체 운동을 좀 많이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약간 어려운 말로 로코모티브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너무 어렵네요. 운동기능 장애, 예. 운동기능 장애라는 뜻인데 가까운 이제 일본이라든지 중국에서는 벌써 약간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연령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맞추는 운동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 모든 운동들은 하지 기능, 균형 감각하고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네. 어르신들은 집에서 의자 같은 걸 이용해서 적절하게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밸런스 있게 운동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네. 제가 이 두 가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생활 습관 그리고 적절하고 바른 운동. 이 맞아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무리한 운동도 이 허리, 척추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치료가 가능할까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약을 받고 물리 네. 치료를 하는 거죠. 네, 내가 처음 허리 통증이 생겼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의대생들,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리고 전공의 레지던트들을 가르칠 때도 급성 통증이냐 아니면 만성 통증이냐를 중요시 여겨요. 네. 왜냐면 내가 통증이 생긴 지 한 3일 됐어요. 그냥 허리만 좀 아프고 좀 이렇게 움직이기가 힘들어. MRI 찍지는 않아요, 아무도요. 어떤 의사도 MRI 권유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렇게 권유하지 않고 일반적인 치료도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런 급성 요통은 2주 안에 거의 다 저절로 좋아집니다. 아, 2주 안에요? 네, 2주 안에. 네. 근데 2주를 넘어가게 되면 그건 반드시 검사를 해봐야 돼요. 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근데 2주 안쪽에라도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내가 너무 불편하면 반드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급성 통증이 여러 번 쌓이다가 보면 그게 만성 통증이 되고요. 또 간혹 그 급성 통증 중에서도 환자는 그냥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몸에서 보내는 경고 증상인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좀 심한 통증이 발생했을 땐 반드시 병원을 가고 단순히 이제 허리가 염자라든지 삐인 것 같다고 했을 때는 좀 집에서 안정하고 반신욕해주고 그리고 가까운 의원에서 받았던 처방약을 다시 드셔도 되고요. 그러한 형태로 며칠 좀 두고 보셔도 됩니다. 네. 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이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신호에 좀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뭐 허리 디스크다, 척추관 협착증이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척추 질환을 의심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윤명 씨는 요즘 외출할 때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 과연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허리부터 다리가 저리고 아파 장을 보러 갈 때도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윤미영 씨. 10분, 5분, 이제는 100m도 제대로 걷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예전처럼 쉽지 않다는데 청소를 하다가도 일어설 때가 되면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설거지를 마치고 움직이면 허리가 뻐근해 움직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다리가 아파 외출하기도 무섭다는 윤미영 씨. 치료 방법이 없을까요? 네,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거 내 얘긴데? 우리 어머니 얘긴데? 뭐 우리 그렇죠. 아버님 얘긴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좀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우선 증상을 딱 들어봐도 협착증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의심이 되는 사연이에요. 네. 네, 일단 걷는 거리가 짧아지는 거죠. 특히 이제 환자분들이 척추, 허리 통증 했는데 왜 갑자기 다리 얘기하지? 하는 네. 분들이 계시는데 생각보다 다리 증상이 시술이라든지 수술을 결정짓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처음에는 허리가 아프다가 협착증이라는 병 자체가 대부분은 척추 통증보다는 아무래도 다리라든지 하지 통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척추 질환 같은 경우에
방사통, 하지 통증을 제일 중요시 여기거든요. 사연에서 나왔던 분 보시면 네네네. 사연에 계셨던 분도 이제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 걷는다고 하잖아요. 그쵸. 다리가 이제 한쪽 통증이 주로 많이 오기도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양쪽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우리 사연에 나왔던 것처럼 다리 통증이 생긴다면 MRI 검사를 반드시 해보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다리 통증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좀 선생- 상태가 심각한 그럼요. 거네요. 선생님들이요 네. 이렇게 들어봤을 때 이제 이게 의사라는 사람들이 관상쟁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을 계속 보거든요. 허리 통증에서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약만 주고 괜찮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근데 환자가 다리 저림이 심하거나 아. 다리가 터질 것 같다 그러면 대부분 그냥 안 넘어갑니다. 음. 아니 우리 아나운서님도 그냥 환자인 척하고 한번 가보세요. 진짜 선생님들이 네. 다리 저도 통증 좀 허리가 아프긴 아 아프거든요. 그래요? 매번 서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다리 통증이 굉장히 예민해하고 다리 통증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의사들이 검사를 권유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치료는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대표적인 네. 치료들은 보존적인 치료부터 비수술, 수술적 치료까지 되는데요. 네.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 환자분들도 물리치료 그리고 요새는 굉장히 많이 하는 시술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네. 이제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고 저희가 오늘 방송 시간에는 비수술 치료 이런 것들 중에서도 특히 척추와 관련된 시술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시술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왕 좀 그림을 보여주셨으니까 네. 이 그림을 보고도 설명 좀 간단하게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조금 어렵죠 보면 그림이 어딘가요? 지금 이제 척추의 구조를 지금 보고 네. 계시는데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보시면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게 이제 디스크입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여기 노랗게 보이는 게 디스크와 신경이 만나는 곳 우리가 물론 경막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네. 여기에 어디에 병이 있느냐에 따라서 꼬리뼈로 가느냐 추간공으로 가느냐 후궁관으로 가느냐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죠 얘기가. 치료하는 어떤 그 루트가 달라지는 예, 경로가 달라지네요. 달라지는 거죠. 네네. 가장 가깝고 가장 효율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만든 예.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가 고르시기는 좀 어렵죠. 예, 의사의 판단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할 줄 아는 의사와 한 가지만 할 줄 아는 의사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척추라는 거는 입체적인 공간에 있기 때문에 내 병이 어디에 있느냐 거길 긁어줘야지 통증을 없앨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루트가 네. 가장 대표적이고 이 방법 안에서 거의 대부분 99%는 거의 해결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요것들을 하나씩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꼬리뼈, 추간공, 그리고 후궁관을 통한 세 가지 치료법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치료 원리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치료 원리를 알 수 있는 영상도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영상에서 첫 번째 거부터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면 이제 꼬리뼈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는 네. 이제 꼬리뼈 시술입니다. 네. 대부분의 경막 카테터 시술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뭐 신경, 성형술, 유착, 박리술, 뭐 풍선, 확장술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대부분 이 방법으로 치료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꼬리뼈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관을 집어넣어줘 가지고요. 그 안으로 시술을 해주는 거고요. 세 번째 보시는 건 후궁관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척추에서 가장 가깝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여긴 내시경이라든지 현미경 같은 거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감압해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또 확실하게 이 세 가지 경로가 어떻게 다른지 저희가 네.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김병원 원장과 함께 봄나들이 북유청객이라고 할 수 있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허리나 엉덩이 통증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왜 빨리 낫지 않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또 나의 경우에는 어떤 시술 방법이 적합할지 궁금하시다는 분들 모두 좋습니다.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전화 주실 곳은 서울입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연결해서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 통증을 다스리는 세 가지 방법, 이제 경로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설명 좀 들어봤고요. 먼저 이제 꼬리뼈를 통한 치료 방법부터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꼬리뼈는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시술을 많이 하는 곳이고요. 신경 차단술도 많이 하는 곳이 꼬리뼈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꼬리뼈를 통한 신경 풍선 확장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경막 카테터 시술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네. 좁아진 곳을 풍선을 이용해서 염증과 유착, 부종을 제거해주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막혀있는 신경 통로를 풍선으로 뚫어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뚫려서 까만 물감 같은 조영제가 잘 보이고 네. 환자의 증상도 개선되는 그런 방법이 바로 꼬리뼈를 통한 풍선 확장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꼬리뼈의 구멍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이런 카테터가 들어갈 수 있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예. 그 카테터는 굉장히 작아서요. 예. 지금 보이시는 게 가운데 있는 게 볼펜 심보다 더 작은 카테터입니다. 아,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볼펜 심보다도 더 가느다는 네, 사이즈. 예. 풍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크기를 자유자재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예전에 있는 카테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작아졌고요. 그리고 작아지고 얇아지면 방향성이 좀 어려워지는데 최근에는 기술력이 너무너무 발전을 해서 오. 아주 방향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제일 많이 쓰이는 카테터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 시술을 우리가 그냥 아주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면 막혀 있는 도로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흔히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렇죠. 지금도 오늘 막 돌풍 오고 그러다 보니까 네. 차가 엄청 밀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우리 척추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좁아져 있는 척추관이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도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일을 많이 하거나 염증이나 부종이 생길 수 있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체 증상이 일어나서 상당히 환자가 통증을 느끼고 힘들어합니다. 네. 그때 이제 풍선을 이용해서 넓혀주고 뚫어주고 염증과 부종을 제거해주는 방법이고요. 풍선 확장술은 비수술 치료입니다. 그래서 네. 당일에도 시술이 가능하고요. 국소마 치료만 진행된다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개념적으로 보시면 신경길이 막혀 있는 거를 네. 풍선을 이용해서 넓혀주고 그리고 부종과 염증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길이 뚫리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환자는 국소마 치아에 아주 안전하고 빠르게 시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을 좀 알기 쉽게 잘 해주셔서 그런지 듣고 보니까 그렇게 시술 과정이 복잡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네. 드는데요. 자, 설명해 주신 대로 정말 이게 간단한 시술 방법인지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술은 이제 꼬리뼈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카테터를 이용해 가지고 안을 넓혀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환자 사례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시술 영상이 보이죠? 네, 지금 이제 C암이라고 하는 투시경을 가지고 하는 영상이고요. 지금 이제 조영제라고 하는 걸 넣어서 안을 들어가네요.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이제 막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분은 이제 우측 다리 통증인데 우측으로 지금 잘 되지가 않죠. 그래서 카테터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네. 지금 이제 막혀 있는 부분을 확인해 주고 풍선이 지금 부풀렸다가 커지고 있네요. 예, 줄여줬다가 예, 하는 겁니다. 작아졌다. 예. 작아졌다 커졌다는 저 그 까만 색깔로 보이는 게 바로 풍선입니다. 네. 그걸 이용해 갖고 이제 위치를 보면서 저기는 이제 신경 뿌리로 치면 5번 신경에 해당되는 거라서 예. 주로 엉덩이에서 뒤 허벅지 종아리까지 내려가는 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많은 신경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렇게 다시 한번 부풀리죠. 그 다음에 이제 까만 물감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뚫리는 걸 확인하게 되고. 이제 지나가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환자도 증상이 굉장히 해소가 되고 또 이제 걷는 거리도 좋아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카테터가 또 자유자재로 이렇게 휘는 모습까지 저희가 또 확인해 볼 네, 수가 있었어요. 맞죠. 방향성이 예. 굉장히 좋은 카테터이기 때문에요. 네. 언제든지 어떠한 경우에서나 전천후로 하실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시술 방법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예후가 비교적 좋았던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만나볼게요. 64세 여성분이네요. 네, 여자 환자분이시고 굉장히 이제 협착증이 심한 분이셨어요. 네. 지금 이제 MRI 사진도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지금 보시면 MRI에서 이제 전 사진들인데 이 빨간 색깔로 표시한 부분이 협착증이 있는 곳입니다. 네. 보면 보기가 어렵지만 여기가 좀 정상적인 곳이고요. 여기가 심하게 막힌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일로 MRI라는 걸 보면 이렇게 하얀 색깔로 뚫려 있다가
두 군데가 좀 말도 못하게 네. 예, 막혀 있죠. 이분은 이제 워낙에 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매우 심한 협착증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다리가 좀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걷기도 힘들고 그냥 앉아 있어야 되고 앉아 있을 때도 밤에도 다리에 쥐가 많이 나는 분이셨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정이 있어서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긴 조금 힘드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는 젊으신데 결혼을 일찍 하셔가지고 따님이 네. 이제 결혼식이 있는 아, 그런 상황인데 예. 이제 척추 수술하면 이제 뭘 핀을 받고 하는 그런 수술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죠. 물론 수술을 하면은 굉장히 또 좋아지는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안전가료 기간도 필요하고 또 쉬어야 되고 그쵸.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술적 치료는 조금 하고 싶지 않고 네. 64세면 지금 저희가 척추로 치면 굉장히 젊은 나이예요. 네. 요즘 병원에서 수술한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80대는 설마 아니겠죠? 거의 가까워요. 80대 가까워요. 75세 정도가 제일 많이 하고요. 네. 80세 이상도 대부분 수술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그 연세면은 거의 수술을 큰일 좀 나죠. 안 네. 하시지 않았나요? 네. 제가 레지던트 때만 해도 저희 이제 교수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설명하실 때 80세 이상 되면 수술 못 한다고 그랬어요. 네. 어머니 안 된다고. 네네. 네. 위험하다고. 근데 지금은 뭐 저희 환자들도 89세, 94세도 있고요. 네. 그 정도 지금은 그 척추병원이 꼭 갖춰야 되는 조건이 고령 환자를 안전하게 아. 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상대적으로 젊다 보니까 그러네요. 아직 그런 걸 하고 싶지 않고 네네. 병변은 심한데 또 개인적인 또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당장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풍선 확장술을 이용해 갖고 좀 그 고통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시술을 네. 했어요. 사실 저 정도면은 이제 시술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시술 결과가 좋은 분이셨어요. 오, 그래서 다행이네요. 원래는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해 두고 시술을 했는데도 네네. 시술 후에 결과가 매우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예, 체열 검사상에서 아주 뛰어나게 호전되는 걸 보였고요. 환자분도 상당히 만족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도 지금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 항상 기억해둬야 될 게 심한 협착증이기는 하나 바로 수술로 가기보다는 또 보존적 치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도 이런 시술과 같은 방법을 한번 트라이 해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되면 마지막에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중간에 꼭 한번 점검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주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허리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원인에 따른 맞춤 치료가 중요하다는 설명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꼬리뼈를 통한 치료법을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가 추간공을 통한 치료네요. 네, 예. 이제 꼬리뼈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추간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좀 어려워요. 예. 네, 추간공은 척추 사이의 구멍입니다. 사이사이에는 네, 지금 구멍을 보시면 여기 2번에 해당되는 게 추간공이라 돼 있는데요. 네. 가장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곳이기도 해요. 아. 왜냐하면 좀 좁아서 또 신경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 길로 디스크가 터지거나 아니면 협착증이 생기면 굉장히 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하나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네네. 추간공이라고 하는 구멍이 옆에 있는 구멍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지금 보면 이제 시술 전에 보면 요게 이제 좁아진 구멍입니다. 아, 구멍이 작아져 있네요. 작아져 네네. 있죠. 저기 작아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디스크가 많이 닳거나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좁아지게 되어 있어요. 네. 이분도 이제 47세 여자 너무 환자분이신데 젊으신데요. 너무 젊으시죠. 네네. 이 부분은 이제 분리증이라고 하는 병이 원래 있어요. 아, 네, 분리증이라고 한 번씩은 들어볼 텐데 분리증 하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병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분리증은 이제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는 걸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추간공 협착이 잘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젊으시면은 수술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마음 다시 준비가 안 되고. 네, 바쁘시기도 할 것 같고. 그럼요. 47세면 아직 수술한다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시경을 이용해가지고 그 구멍을 넓혀주기로 했어요. 아. 특히 추간공 통증은 한쪽 다리 통증이 많아요. 네. 그리고 엉덩이 통증만 있는 경우도 많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고 왼쪽 다리 통증이 아주 심했었는데 오른쪽 엉치 통증이 특히 심했어요. 아.
예, 허리하고 엉덩이 사이에 있는 부분. 예, 그래서 항상 뭔가 삐었다는 느낌이 들고 뭔가 이제 여기 뭔가 붙어 있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근데 무리를 하면은 쭉 타고 내려가는 증상이 생겨서 겁이 나다 보니까 병원을 찾아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분리증이라는 병도 알게 됐고, 아, 내가 수술이 필요한 병이 있구나. 근데 지금 당장 증상을 봤을 때는 수술을 하지는 않고 증상을 줄여주기 위해서 추간공 내시경을 이용해 가지고 안을 실제로 넓혀준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추간공을 통한 내시경 시술을 했던 사례를 만나봤고요. 아, 이게 시술 후의 모습이네요. 그렇죠. 네네. 재열 검사를 통해 가지고 예. 이제 시술 후에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왼쪽 다리 통증은 상당히 좋아져 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운동도 하시고 예,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계속 경과를 보고 있는 상태죠. 네. 근데 분리증이라고 하는 병이 아무래도 조금 특수한 질환이다 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술 후에도 이제 각종 운동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 인대 강화 치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만 수술까지 이어지는 걸 막을 수 있고요. 꾸준한 운동이 굉장히 필요한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저희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점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추간공을 통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척추 사이에 구멍을 통해서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역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 더 들어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허리 사진 또 나오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꼬리뼈를 통해서 가는 네네. 거였고요. 이번엔 추간공이라고 하는 구멍을 통해서 시술을 하는 겁니다. 옆으로 들어가나요? 그렇죠. 네. 옆구리로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추간공은 옆구리에서 들어가야지 가장 가깝기 때문이고요. 경막 내시경이라서 하는 굉장히 얇은 내시경을 사용합니다. 네. 그렇게 들어가서 그 부분을 직접 보면서 넓혀주고 치료해주는 그래서 그런 시술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요. 자, 이 추간공을 확장시켜서 치료를 한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게 확장이 되는지 또 신경 압박을 어떻게 해소시켜 주는지 또 다른 영상 보면서 설명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추간공 내시경이고요. 네. 지금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이제 환자가 아파하는 병변입니다. 아, 네. 저희가 이제 신경절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통증이 심해요. 그래서 압박된 신경 뿌리가 빨갛게 달아올랐고요. 네. 거기 이제 직접 보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병변이 확인이 된 다음에는 우리가 특수한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간공을 넓혀줄 수 있는 기구를 사용하거든요. 신경 강압기를 이용해서 병변을 제거해 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치료를 해주면서 네. 염증과 부종을 씻어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추간공 내시경 시술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많기 때문에요. 또 하나만 막혀 있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막혀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의사가 시술 전에 과연 여기 신경 뿌리가 눌리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경험이 많고 그리고 또 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병원에서 이런 시술을 하는 것을 권유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추간공을 통한 내시경 시술이 갖고 있는 특징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내시경 시술이라는 건 이제 비수술적 치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위 마취만으로 가능하고 네. 채소 침습으로 가능하고 아무래도 이제 채소 침습으로 하다 보니까 수혈이나 이런 부작용은 거의 없을 거고요. 고령이나 만성 질환에서도 보면서 안전하게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시술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 꼬리뼈 그리고 추간공을 통한 척추 비수술 치료법을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치료법은 후궁간 치료법이에요. 요게 네. 이제 발음이 가장 어렵네요. 후궁간이라는 네. 게 아무래도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의사들이 사용하기에는 전부 다 알지만 환자들은 좀 모르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부위별로 맞춤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후궁간 치료법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3번 이 후궁간을 통한 치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 병이 제일 많이 생깁니다. 어. 협착증도 요 구멍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게 협착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기를 실제로 보면서 넓혀줄 수 있는 방법이고 예전에는 큰 절개를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야만 가능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작은 내시경을 가지고도 가능한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약간 수술 느낌이 있어요. 직접 넓혀주는 확장술이기 때문에. 네네. 척추 마취라는 부위 마취로 가능하고요. 실제로 구멍을 넓혀줘서 요즘은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말도 많이 쓰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술 수술 사이에 딱 해서 쉬술이라고 그럴 정도로 네. 예, 이 방법은 이제 점점 시술과 수술이 만나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척추 병원에서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척추 내시경이냐 양방향 내시경이냐 다양한 미세 현미경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한 방법이고요. 네. 실제로 신경관을 넓혀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후궁관을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후궁 설명을 들어도 어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역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보면서 구체적인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후궁이라고 하는 건 척추뼈의 일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뒤에 지금 보시는 가장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척추뼈의 마디마디는 다 저렇게 뼈의 후궁이라고 하는 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저 사이가 바로 후궁관입니다. 저기 이제 디스크랑 신경이 숨어 있기 때문에요. 가장 빨리 저걸 감압해 줄 수 있고요. 네. 저 부분으로 들어가면 아주 효과적으로 제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병변에 다다를 수 있는 가장 짧은 루트가 가장 아닌가 싶어요. 짧은 예. 루트죠. 네, 아, 그리고 제일 효과적으로 제거가 가능하고 네. 파열성 디스크 같은 경우에 직접 제거가 가능해요. 굉장히 그렇군요. 좋은 방법이죠. 예. 가장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치료 사례도 하나 만나보고 저희가 전화 연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62세 남성분이네요. 역시 젊으시네요. 젊으시죠. 예. 62세 남성 환자분이시고 이제 이분도 다리 통증으로 오셨던 분이시고요. 네. 네,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골퍼들이 아무래도 환자가 많습니다. 척추가 좀 빨리 또 약간 척추가 그렇군요. 건강해야지 또 골프를 잘 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갖가지 치료를 다 하셨어요. 사실은요. 신경 차단술도 많이 했고 타 병원에서 또 시술도 받으신 적이 있어요. 예. 신경 성형술 같은 시술을 받았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치료를 결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후궁관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부분을 직접 감압해서 넓혀준 건데요. 지금 보면은 원래 신경 구멍이라는 건 동그랗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인대랑 예. 뼈가 자라나면서 이렇게 세모지게 좁아진 거죠. 아주 좁아졌네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부분 마취로 들어가서 척추 마취를 통해서 그 부위를 채소 절개를 한 다음에 그 안에 구멍을 확인하고 네. 현미경을 이용해가지고 이 안에 신경을 넓어준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넓어졌지 않습니까? 동그랗게 커지면서 네. 이제 그러니까 통증도 사라지고, 그죠? 엉덩이 통증, 다리 통증 이런 거 다 좋아지고 저림도 좋아지면서 일상생활의 범위도 굉장히 넓어졌고요. 네. 상당히 치료가 잘 돼서 만족도가 높았던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치료 후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사진 있으시면 하나. 예. 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제 체외혈 검사를 보면 파란 색깔로 이렇게 혈류도 나쁘고 통증도 심한 상태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붉은 색깔로 변하면서 네. 통증 자체도 상당히 좋아진 거고요. 아까 이제 수술 후에 MRI를 보셨던 것처럼 시술이 끝난 다음에 실제로 넓어지는 신경 통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아주 효율적이고 상당히 뛰어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하나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허리나 엉덩이 통증 또 다리 저림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고요. 저희 다시 한번 전화 연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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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전화 연결 잘 되셨는데요. 저희 네. 연결하는 도중에는 TV 볼륨을 좀 낮춰주시거나 TV를 잠시만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준비가 되셨나요? 어머니? 네. 네, 준비되셨으면 저희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시고 고민이신지 원장님께 한번 직접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어머니 네. TV를 잠시만 꺼주시겠어요? TV를 꺼주라고요? 네, 네, TV를 예, 예. 잠시만 꺼주시고요. 네. 여보세요? 네, 준비가 잘 들립니다, 어머니. 예, 되신 것 예. 같습니다. 나는
허리를 4번이나 수술을 해갖고 아, 허리를 4번 수술하셨어요? 척추뼈를 6개나 해였거든요. 아, 그래요. 유압수를 근데 하셨군요. 예. 이 응치로다가 이리 내려와갖고 허리에서 뭐가 내려온다 하는데 네네. 신경이 내려와갖고 이 발끝까지 막 저리고 저리로 아프고. 땡기는 거예요. 예. 실례지만 저기- 시청자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77. 아, 77세이시고 우리 어머니 연세가 조금 많으신 편이네요. 근데 허리 수술을 여러 번 받았고 지금 안에 무슨 핀 같은 걸 고정해 놨다는 거잖아요. 예, 핀을 많이 꽂았죠. 네네. 근데 지금도 다리가 많이 아프세요? 다리가 많이 아프고 저기 바른짝으로 누우면 누워서도 막 저리고 아프고 그래요. 일짝으로 누우면은 저기 일짝으로 누워도 아프고 어떻게 누워서 어떻게 할 수가 그러면 없어요. 지금 아픈 통증이 얼마나 됐어요?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6개월 전부터 심해졌는지 아니면 한 달 전부터 심해졌는지 그 아니, 심해진 게 아니요. 언제부터예요? 작년 재작년에 올해 3년 만인데 네네. 네 그래요. 아, 3년 전부터 계속 통증이 있는 거군요. 처음에는 네네. 뇌가 뻔뻔한 거였더만은 그래서 저기 어떻게 응치로 해서 처음에는 이 응치가 관절 마냥 아프더만은 그게 저기 해갖고 거기서 그렇게 해서 다리 네네네. 발끝까지 내려와요. 지금은 그러면 어머니 이제 뭐 밖에서 걸어 다니시거나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걸으실 수 있어요? 뭐 걷지도 못하고 뭐 지팽이 찍고 찔뚝찔뚝 막 겨우 일어나섰다 앉았다. 아, 그러지 겨우 않겠어요? 일어나서 가는 정도인군요, 지금. 네. 어머니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제가 전화로 상담을 하는 거니까 이제 네. 정확한 거는 또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봐서는 핀 고정술을 했고요. 그 유압술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랄게요. 그 수술 이름이 유압술이에요, 어머니. 그 다음에 이제 다리 통증이 또 새로 생겨가지고 한 3년 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아프면서 이렇게 통증에 시달리키는데 이게 그 고정술을 한 부위는 대부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유압술이라는 수술 자체가 완전히 신경을 이제 다 감압하고 고정을 하는 거라서요. 근데 그 수술한 거에 위나 아래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인전마디 변성이라고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게 이제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보통 한 10년 가량이 되면 좀 생기게 되고요. 거의 다 생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재수술을 바로 하지는 않아요, 어머니.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그 추간공을 통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수술을 해놨기 때문에 꼬리뼈 쪽에서 들어가는 신경 주사나 카테터는 진입이 좀 힘들어서 좀 어렵고요. 아무래도 수술한 거 위에 마디가 망가졌을 가능성이 많아서 거기를 통해 가지고 내시경으로 그 구멍을 넓혀주거나 해주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시술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선은 먼저 검사나 이렇게 MRI나 근전도 같은 걸 해서 그 위에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고요. 주사를 이용해서 하는 신경 차단술부터 먼저 하는 것도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경 차단술이 들어가면 실제로 안에 그 부분을 확인해서 넓히는 건 아니지만 염증이나 부종을 줄여주기 때문에 혹시 확실히 증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우선은 그런 방법부터 먼저 단계별로 가고요. 그런 거는 한 1, 2회 정도 해봤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시술이라는 방법으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검사인 것 같고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먼저 주사부터 맞아볼지 아니면 시술을 해야 될지 네. 이런 것들을 먼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수술을 받으셨는데도 많이 아프셔서 그동안 좀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몇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병원에 찾아가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일단 정확한 검사를 가장 먼저 좀 받아보시길 권해드렸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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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잘 예. 들리시죠? 여보세요? 네, 잘 여보세요. 네, 들리시나요? 아우, 수고하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요 네네.
대구에. 예, 대구이시고요. 네. 예, 그런데 저 암 수술을 했는지가 한 5년 됐거든요. 암 수술이요? 예. 네, 지금 그럼 우리 대장암. 전화 주신 시청자분 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연세요. 아, 내가 이거 집사람인데 66세인데요. 저기 그런데 네. 그런데 누웠다가 일어나도 그렇고 앉았다 일어나도 그렇고 막 굉장히 통증이 오른쪽 그 응비뼈 있습니까? 네네네. 그거가 굉장히 통증이 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암 수술을 했는데요. 암의 예. 종류는 혹시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대장암, 직장암. 직장암이요. 예, 네. 예. 직장암이고 지금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항암 치료나 아니면은 방사선 치료 같은 것도 하셨어요? 항암 아니면- 치료만 했어요. 항암 치료만 했고 그럼 이제 예, 치료 예. 중간에 보면 뭐 전이 검사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뼈에 얼마만큼 그런 것도 검사를 해봤나요? 예, 전이 이렇게 폐 조그마 가지고 조그마 가지고요. 예, 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암 치료도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특히 이제 직장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지 이제 수명도 연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얘가 이제 전이를 했다 그러면 뼈 전이를 할 가능성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만일 예, 뼈 전이요. 예. 네, 그래서 만일 암 환자 같은 경우에 통증이 매우 심하다. 그러면 이제 그 부위에 대한 검사를 좀 해보는 게 좋은데 엑스레이 검사는 조금 어려워요. 판단하기가. MRI라든지 아니면 펫CT 아니면 이제 전체에다가 그 동위원소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냥 가장 보편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건 MRI가 좋아요. 왜냐하면 예. 나머지는 방사선을 좀 많이 맞고 그리고 또 위험 부담이 조금 있기 때문에 MRI가 더 좋을 것 같고요. 통증이 많이 그런 암성 통증이 아니고 일반적인 퇴행성 통증이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퇴행성 질환처럼 치료하셔도 무방합니다. 예. 예. 네. 지금 우선 검사를 먼저 받아보시고요. 그 통증 기간이 얼마나 되셨어요, 와이프분께서? 한 6개월 정도 됐지. 근데 한 굉장히 5개월 아파하는군요, 통증 자체를. 예. 혹시 뭐 마약성 진통제나 그런 것도 복용하고 있나요? 이제 그런 건 안 하고 한방병원에 가 침 맞고 이제 이런 건 하고 약은 제가 한 번도 안 먹거든요. 아직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예, 그럼 예. 우선 지금 상황이 특수하다 보니까 제가 예. 말씀드렸던 대로 6개월이면 검사 필요할 것 같아요. 6일 됐으면 그래요? 검사 안 해도 돼요. 네. 아, 왜냐면 예, 암 환자도 예. 잠깐 허리 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 6개월이면 검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결과 예. 보고 주치의를 한번 상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자, 아버님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 암 때문인지, 뭐 퇴행성 척추 질환 때문인지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부터 좀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1세 아직. 네, 71세시고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직접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소리는 아주 젊으신데요. 71세 같지 않아요. 아니 아저씨가. 아저씨가. 네, 우리 그렇습니까? 아저씨가. 아주 가족분 상담이군요. 예. 네. 허리가 아파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다리가 힙이 없고 이래가지고 요번에 한 보름 전에 시술을 했거든요. 15일 전에 시술을 했어요. 예. 네. 시술을 했는데. 시술 이름이 뭐 꼬리뼈로 했나요? 뭐 어디다가 했어요? 옆구리로. 꼬리로요. 그러면 예. 경막 시술이라는 걸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결과가 어때요? 좀 별로 안 좋나요? 그래 다리가 처음에는 별로 몰랐는데 네. 다리가 힘이 없어갖고 걸음을 걸으려 했더니 힘이 자꾸 빠진다는 거라.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요. 예. 시술을 한 다음에 그러면 시술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었나요? 아니 시술 전에도 네. 다리가 너무 아파갖고 네네. 통증도 있고 이 다리 힘도 없고 이랬는데 그래서 하고 나니까 통증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가족분 상태가요. 막 예. 그 휠체어를 탈 정도로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아닌데. 예, 약간 이 힘이 계단을 빠지는 느낌이 올라갈 난다는 때 거죠. 요번 앞에는 며칠 전에는 올라갔는데 네네. 지금은
한 계단도 올라가면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가겠다는 거라. 아, 다리에 힘이 좀 없어서. 네, 힘이 자꾸 빠진다는 거라. 약간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네. 근데 2주 정도면 이제 슬슬 좋아질 때가 된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시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수술처럼 절개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상당히 안전한데요. 예. 통증이 없어지면 근육의 강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예. 보면 약간 환자들이 다리에 힘이 없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 2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그러면 다시 원래 시술을 받았던 주치의랑 한번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래. 경우는 일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발목이 예. 이게 발목이 이게 힘이 없는 거라. 발목이 그러니까 그럴 때 불편하지. 한쪽 발목만 그런가요? 네, 한쪽 발목만. 어느 쪽이 그래요? 오른쪽, 왼쪽이에요. 왼쪽이요. 아, 되게 뭐 디스크가 터졌다는 이야기를 네, 들었어요? 터져가지고. 아, 그래요? 터져가지고 다 저게 의사 그 원장님 말은 그게 터지가지고 신경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상당히 많이 터졌나 보군요. 예, 많이 터져가지고. 그 발목이 이게 안 움직이나요? 예, 약간은 움직이는데. 그래요? 약간 되는데 안 돼. 그게 언제부터요? 발목이 안 움직이는 건요?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수술을 한번 했거든요. 아, 그때부터 수술을 그랬어요. 했는데 그때 수술이 잘못돼갖고 신경을 이사했다더라고. 아. 이사가지고 그때 그래갖고 한 6개월 동안 병원에서 한 발자국도 못 걷는데 자기가 운동을 많이 해갖고 좀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미 수술을 20년 전에도 받았었고 그때부터 다리에 마비가 좀 있는 상태였군요. 네. 그러면 네. 좀 제가 보기에는요. 우선은 조금 예후가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전화 상담이라서 좀 많이 듣고 많은 내용을 들으면 좋은데 지금 네. 봐서는 예전부터 있던 마비가 지금 해결이 좀 되지 않는 상태인 것 같고요. 네. 예, 조금 경과를 지켜보면서 그래서 아마 그 주치의 선생님도 그런 마비 얘기를 하면서 약간 신경이 죽었다는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네, 조금 제가 크게 뭐 좋은 말씀은 못 드리게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통증은 좀 줄었으니까요. 예, 주치의 통증은 선생님하고 없어요. 네, 상의해서 좀 경과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도 짧게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나이가 어떻게 네. 되실까요? 지금 71살. 네, 71세. 연세가 네. 71세 되셨고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직접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기요, 예. 저는 해수로는 한 3년 됐어요. 수술한 지가 부산서 했는데. 아, 수술을 한 지가 3년 됐어요. 예, 네. 그 연령고리에 쇠도 2개를 3개를 4개인가 박았어요. 네, 그 안에다 유압수를 했군요. 네. 네, 그렇게 했는데 하기 전에 이 발가락까지 저리고 아팠었거든요. 발이. 네네네. 아팠었는데 그게 수술을 하고 나서도 그게 발저리는 게 안 없어져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안 수술을 하고 난 없어져서 다음에 원장님을 보고 네네. 왜 다리가 저림이 안 없어지냐고. 네네네. 한쪽 다리는 열이 나고 예. 열이 나면서 그거 오른쪽 다리는 저림이 안 없어져서 원장님한테 문의를 몇 번 했어요. 아, 수술하신 했는데 분한테 네. 아직 뭐 시일이 가야 된다고 너무 심해서 해가지고 얼른 네. 그게 안 돌아오는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만 말만 하는데 네네. 뭐 지금 해수로는 4년 2015년도에 했거든요. 네네. 2015년도 10월달에 했는데 네네. 그 이 발저림이 꼭 안 없어져요. 그럼 안 지금 없어지고 네네. 앞 장경 있는 쪽으로가 아파요. 그럼 이제 이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는 거잖아요. 네. 좋아진 것들도 있지 않나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좋아진 거는 다른 경우 좀 걷는 데는 조금 수월 거야. 수월 커요. 네. 예, 아픈 거는 덜 아프고 그래요. 아마 이제 수술 전 사진을 봐야지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어머님 말씀 들으면 걷는 거 좋아지고 아픈 것도 좀 덜한데 지금 그 마비감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죠? 예, 남의 살 마비가 같고. 되고 네. 가끔 쥐가 나고 저녁으로. 그게 신경이 좀 죽어서 그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술을 조금 시술을 적절한 시기에 해야 돼요.
너무 늦어지거나 그러면 약간 이게 오래 가기 때문에 그 마비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로 지금 4년째라 사실 지금쯤 좀 옅어져야 되는 시기이긴 한데 좀 오래 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 말초에다가 주사 치료 같은 걸 해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리 치료도 도움이 되고요. 수술을 했으면은 네, 그 부분은 해결은 됐으니까 조금 경과를 보시는 게 좋겠고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있었던 그 많은 통증들은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지금은 조금 시간 두고 보시면서 경과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지금의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벌써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이 척추 질환을 치료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좀 마지막으로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상담 전화도 상당히 많이 왔었고요. 네네. 끝에 이제 계속 우리가 줄 상담을 계속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충분하다면 좀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러게요. 싶은데 예. 아무래도 짧은 시간 내에 핵심적인 내용과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네. 것 같고요. 척추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타이밍입니다. 지금 오늘 수술했던 분도 있고요. 시술했던 분들도 있고 상담 전화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시기에 치료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네. 수술이든 시술이든 아니면 물리치료든 간에 내가 언제 어떠한 치료를 적절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방법도 그 치료를 하는 그때 어느 걸 선택하느냐인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전문의랑 상의를 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시술이나 수술을 결정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오래 끌면 안 돼요. 네. 그러면 후유증과 장애가 남습니다.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예방이고요. 네. 그래서 항상 척추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 항상 전문의와 상의하고 또 시스템과 경험이 충분히 갖춰진 곳에서 치료를 받는 걸 권유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원인에 따른 다양한 척추 질환의 치료법들 살펴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호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